집에 사는 거 이거 흉볼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모든 돈이 이 예금에 가 있다는 거죠. 물론 부채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자산도 역시 20억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지만 이분은 예금이 15억이 있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차원에서 유동성 오케이 괜찮죠. 예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성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은행권에 가셔서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시면 한 5% 정도 내외인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많이 좀 떨어졌죠? 높을 때는 6%, 7%까지도 상호저축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려가면 4%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 5% 정도의 금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이라는 것 빼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1회인가 2회인가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 3.5%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4%, 5% 금리를 얻는 분한테는 가져가는 실제 내 실질이자 이것이 0%대는 거죠. 내 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이 막 늘어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게 만드는 것 바로 예금 중심으로 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수익성의 결여. 그것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40대 분들의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를 두려워하시고 길게 묶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중심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수익성을 놓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요 세금의 문제입니다. 이분이 본인 이름으로 15억의 예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사람 이름으로 1년에 4천만 원 이상의 이자가 생기면 세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내게 돼요. 이거 손해죠. 그런데 15억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이거 6천만 원 이자를 얻게 되거든요. 1년에. 그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게 되겠죠.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문제인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금 중심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유동성, 안정성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수익성 차원에서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잡는 조금은 어리석은 아니면 비합리적인 현명하지 못한 돈 관리이고 또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라는 것이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글쎄 뭐 30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혹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억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어떤 부동산 중심의 또는 예금 중심의 경우도 아니고 예금, 적금 뭐 이런 데 5억 정도의 돈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도 5억이 있고 적절하게 투자 부동산도 한 1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수익 자산 다른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것도 좀 갖고 계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데 오른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부채가 3억, 7억, 3억.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 주택과 관련돼서 5억짜리 집이 있지만 3억의 대출이 있고요. 투자 부동산을 사느라고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7억의 대출이 있고요. 또 이리저리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3억의 대출이 있어서 이분은 13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재산은 7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30대에 열정적으로 재테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20억의 자산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순자산은 7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이 칠판을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자산, 부채, 이런 간단하게 만든 구조에서 이 예금 쪽에 5억의 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집에 5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자 부동산에 10억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억! 자산 구조별로 그럴듯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단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 부채 쪽에 3억, 7억, 3억 해서 이것이 13억이기 때문에 결국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7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빚 정리 다 하고 나면 7억의 돈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20억의 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좀 사업 근성이 강하고 수익에 굉장히 많은 욕심이 있는 분들이 가지게 되는 포트폴리오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순재산의 거의 3배 가까운 돈을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들도 걱정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죠.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근본적인 자산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관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관리보다 자기 관리가 먼저이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자기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의 경우로 여러분들이 자산 구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대입해 본다면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과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재무 상태의 그 원칙은 어때야 될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금, 주식, 연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액수가 얼마 들어가는지 결정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목적에 따른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이란 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돈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이죠. 먼저 살 집. 이거는 여기 주거용 주택, 집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또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 뭐 연금이죠. 그 다음에 현재 살아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현재의 돈, 필요한 현재 돈, 그런 것들은 예금, 주식,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목적에 따른 돈들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을 1억 갖고 있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짜리 전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예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투자 부동산을 하기 힘드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은 주식이나 연금 쪽으로 좋은 재테크를 위해서 갖고 계셔야 되겠죠. 부채도 적절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과다하면 자산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목적에 따른 자산 배분 잊지 마셔야 될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자산의 특징을 활용하는 자산 배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산의 특징들을 보면 예금은 유동성이 활발합니다. 주식은 수익성이 좋고요. 연금이나 집은 여러분들한테 안정감을 주고요. 투자 부동산은 수익을 주겠죠. 이런 자산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투자 부동산 하기 힘드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펀드나 주식으로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신다면 이 자산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100점짜리 재무상태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중심의 재무상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는 잘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결국 털어보면 빚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자산은 순자산 중심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우리 집이 2억 부자라고 좋은 차 몰고 펑펑 써대면 결국 순자산으로 볼 때 그 집은 보통 서민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빚 좋은 개설구가 되어봤자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효과적인 재무상태표는 목적에 따라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순자산 중심의 재무상태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밝고 좀 더 건강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어렴풋이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올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효과적인 재무상태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훈련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